네, 1과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 출제 과목에 대한 좀 변동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데이터 모델링의 이해 파트는 동일한데 데이터 모델과 성능 측면이 좀 바뀌었죠. 성능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내려놓고 정규화에 좀 포인트를 맞춘 식으로 출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특히나 정규화 같은 경우에는 또 많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이기도 하고 1, 2, 3차까지 정규화가 됐을 때 어떤 식으로 데이터가 쪼개지는지, 테이블이 쪼개지는지 이런 것들을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주시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저희가 용어 정리를 좀 먼저 하고 들어갈게요. 우리가 흔히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건 그냥 간단히 말해서 데이터의 집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데이터를 여러 개 파일 형태로 그냥 관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데이터를 찾는다거나 관리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보다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을 우리가 DBMS,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뭐 오라클, MS SQL 이런 것들이 다 DBMS의 일종이죠. 이런 DBMS는 데이터베이스가 설계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데이터베이스의 설계 부분이 이제 1과목에서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용어들에 대한 내용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설계 방식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해 줄 필요가 있는데 일단 보시면 제가 만약에 학생 정보를 저장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학생이라고 하는 테이블이 필요한 거죠. 흔히들 여러분들이 그냥 엑셀에 어떤 데이터를 표 형식으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그 표가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테이블이라고 하는 용어는요, 때로는 엔터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게 물리적 설계 방식이냐 아니면 논리적 설계 방식이냐에 따라 달라요. 즉 예를 들면은 저희가 뭐 설계 도면을 가지고 있다. 그럼 설계 도면에서는 뭐 엔터티, 그다음에 속성, 인스턴스 이렇게 불리는 거고 그게 이제 건물이 지어져서 물리적으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런 단계에서는 각각 테이블 그리고 뭐 컬럼, 그다음에 행 이런 식으로 용어가 매칭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테이블과 엔터티가 같은 말이고 그리고 속성과 컬럼, 열이라고도 하시죠. 같은 말이고 각각의 행들이 있는데 이 행들의 집합을 또 인스턴스라고 부르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모델링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자, 그래서 제가 어떤 데이터를 저장을 해야 될 상황이 생겼어요. 업무적으로든. 그러면 그 데이터의 어떤 요구사항 같은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이제 모델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흔히 여러분들이 가계부를 만드실 때도, 가계부 데이터를 만드실 때도 뭐 어떤 컬럼에 뭐 날짜 컬럼, 그리고 가격 컬럼, 뭐 이런 것들을 정의하시잖아요. 그런 정의를 시작으로 해서 어떤 유형의 데이터를 만들까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정의해내는 그런 과정을 모델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현실 세계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데이터 요구 사항을 이제 추상적이고 구조화된 형태로 표현하는 방식이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징이 좀 단순화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데이터가 좀 복잡하게 되면은 그거를 계속 업무적으로 사용하기가 좀 번거롭겠죠. 그래서 최대한 단순화시켜서 핵심 요소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눈에 보이는 이런 현실 세계를 반영한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추상화라고 하는 간략하게 먼저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구체화시켜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데이터 모델링 시 바라보는 관점에 따른 분류인데요. 먼저 데이터 관점, 그리고 프로세스 관점, 그리고 마지막 데이터와 프로세스 관점입니다. 즉 모델링을 할 때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이제 정의되는 개념이 달라지는 건데 먼저 데이터 관점은 업무를 고려하지 않고 데이터만 보는 거죠. 뭐 우리 사이트에는 대략 고객, 상품, 결제 데이터가 이제 필요할 것 같고 각각 어떤 속성들이 정의되면 좋을 것 같다를 논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프로세스 관점은 보다 프로세스적으로, 업무적으로 바라보면서 이제 모델링을 하는 건데 뭐 예를 들면 주문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면 데이터가 이제 어떻게 흐르고 변환되는지를 이제 생각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데이터와 프로세스 관점은 보다 각 프로세스가 정확히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를 파악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주문 프로세스에서 먼저 주문을 생성을 하고
결제를 하게 되면 각각 어떤 모델들이 정의되면 좋을지를 이제 판단하는 단계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네, 다음은 데이터 모델링 유의점입니다. 데이터 모델링 하실 때는 일단 데이터 중복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게끔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테이블이든 여러 개 테이블이든 같은 정보가 저장이 되게 되면 저장 공간의 낭비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유의해야 되고, 두 번째는 업무적 변화에 좀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죠. 즉, 업무가 변화될 때마다 테이블에 대한 변화도 좀 용이할 수 있게끔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유지보수 비용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뭐 예를 들면 제가 뭐 수강 이력이라고 하는 테이블을 만드는데 과목당 컬럼으로 만들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즉 수학 컬럼, 뭐 과학 컬럼, 국어 컬럼. 그러면 만약에 제가 새로운 과목이 추가된다라고 한다면 계속 컬럼이 추가되는 방식이잖아요. 이런 건 좋은 모델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과목이라고 하는 그런 속성에 대해서 하나의 컬럼으로 정의를 하게 되면 그때는 그냥 행이 추가되면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좀 유연한 설계가 될 수가 있겠죠. 그다음 세 번째는 일관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즉 데이터베이스의 정보가 서로 모순이 되거나 상반되는 서로 다른 내용이 저장이 되면 안 되겠죠. 뭐 예를 들면 A라고 하는 테이블에 제가 업무 코드를 0001 이렇게 설계를 했는데 B라고 하는 테이블에는 1000 이런 식으로 설계하게 되면은 서로 또 데이터를 연결하는 과정에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관계를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고, 데이터가 중복이 없더라도 이 비일관성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중복된 데이터는 없는데 제가 아까 얘기를 한 것처럼 업무 코드에 대한 정의가 서로 다를 수는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마지막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데이터 모델링 세 가지 요소를 보면은 그래서 엔터티가 필요하죠. 대상, 그리고 그 대상의 세부 속성이요. 그래서 학생 엔터티가 있으면 학생 이름, 뭐 전화번호, 주소 이런 속성들이 필요할 거고, 그리고 학생이 있으면은 또 선생님 테이블과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 즉 엔터티와 엔터티들끼리의 연결 고리를 관계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가 데이터 모델링의 주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데이터 모델링의 3단계인데요. 일단 3단계는 개념적 모델링, 그 다음에 논리적 모델링, 그 다음에 마지막 물리적 모델링으로 되어 있는데 밑으로 갈수록 가장 구체화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위로 갈수록 가장 추상적인 부분이죠. 그러니까 개념적 모델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업무 협의에 있어서 이런 데이터가 필요하겠다 정도만 개념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제가 학교 시스템을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핵심 엔터티가 예를 들면 뭐 학생, 그리고 선생님, 교과 과목 이런 엔터티가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ERD를 작성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논리적 모델링은 여기서 조금 더 상세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부 속성, 뭐 예를 들면 학생 엔터티에는 뭐 이름, 뭐 주민번호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주식별자가 뭐다. 그리고 어떤 테이블, 어떤 엔터티와의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런 것들을 정의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쪼갤지, 즉 엔터티를 요 정도 속성만 담고 나머지 속성 정보는 다른 엔터티에 분리해 주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정교화를 수행하는 단계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이런 논리적 모델링까지 끝나면 그 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어떤 설계가 끝났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또 물리적인 설계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비슷한 업무에 대해서는 재사용이 가능해지겠죠. 자, 마지막으로 물리 모델링은 뭐 앞에서 만든 그런 논리적 단계의 설계도를 있는 그대로 실제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리적이라는 표현을 쓴 거고, 아무래도 이렇게 우리가 물리적으로 생성을 할 때는 테이블이나 어떤 컬럼 이런 것뿐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성능, 전반적인 성능이라던가 그 다음에 디스크의 저장 구조는 어떨지, 즉 어디 테이블 스페이스에 넣어야 되는지, 그리고 보안은 어떤지, 그리고 각각의 테이블들마다 권한이 통제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하는 가장 구체적인 모델링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스키마의 3단계 구조인데요. 일단 여기서 말하는 스키마는 좀 어렵게 설명해 놓긴 했지만 간단히 얘기해서 모든 객체들에 대한 정보를 스키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객체 정보를 메타데이터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스카 스키마라고 제가 부른다면은 스카 소유의 여러 가지 뭐 테이블, 인덱스, 제약 조건, 기타 등등의 그런 객체들 있죠. 이런 전체적인 개념을 스키마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런 스키마를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외부 개념, 내부 스키마로 이제 분리를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정의되어지는 형태가 다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외부 개념, 내부 스키마로 분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현실 세계를 반영을 해서 물리적인 단계까지 이끌어내는 게 우리가 모델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현실적인 관점에서, 즉 업무적인 관점에서 이러이러한 데이터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정의가 되겠죠. 그 단계에서 만들어진 스키마를 외부 스키마라고 보는 거고요. 즉 사용자나 응용 프로그램 단계에서 바라보는 그런 데이터나 어떤 객체 이런 것들을 이제 외부 스키마라고 표현을 하고요. 특히 사용자가 접근하는 대상을 우리가 뷰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정의된 이런 스키마들은 결과적으로 모델링, 논리와 물리 모델링을 거쳐서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논리 모델링 단계에서 만들어진 스키마를 이제 개념 스키마라고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베이스 전체의 논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우리가 논리 단계에서는 뭐 엔터티라던가 속성, 관계, 데이터 타입 이런 것들을 정의를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논리 모델링을 거쳐서 결과적으로 데이터베이스가 물리적으로 만들어져야 되니까 이런 물리 설계 단계에서 만들어진 결과물을 내부 스키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저장 구조라던가 테이블, 컬럼, 인덱스 이런 것들을 이제 정의하게 되는 단계를 거쳐서 만들어진 객체 정보들을 내부 스키마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3단계 스키마들은 독립적인 구조를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독립성이라고 하는 건 한쪽이 변경되더라도 다른 쪽이 영향을 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일단 두 가지 독립성 규칙을 가지고 있는데요. 논리적 독립성이라고 하는 건 이 둘의 관계의 독립적인 표현을 한 내용인데 즉 개념 스키마가 달라졌다라고 해서 즉 뭐 데이터 타입이 달라진다거나 속성이나 관계가 달라졌다라고 해서 업무나 사용자가 이제 업무를 수행하거나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런 데이터들이 바뀌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둘의 관계가 독립적이다라고 이제 특징을 정의를 한 것을 논리적 독립성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물리적 독립성은 말 그대로 물리적인 어떤 컬럼 이름이라던가 데이터의 저장 구조가 바뀌었다라고 해서 외부에서 혹은 논리적인 단계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면 안 되겠죠. 이런 관계를 이제 물리적 독립성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 ERD라고 하는 건 뭐냐?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그런 논리적인 설계 단계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엔터티나 엔터티의 관계 같은 것들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다이어그램이에요. 그래서 이 ERD만 보더라도 데이터베이스 내에 엔터티가 어떤 엔터티들이 있고 엔터티들끼리의 관계는 어떤지 그리고 어떤 속성들을 가지고 있고 어떤 주 식별자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참조 관계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포괄적으로 보기 좋게 만든 일종의 설계도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ERD는 작성하는 절차가 총 6단계인데요. 일단은 엔터티를 먼저 그리셔야 돼요. 그리고 적절하게 배치를 해주시고 여러 엔터티들끼리 서로 관계를 가지고 있을 경우 관계를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관계마다 이름이 있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제가 학생과 그 다음에 과목이라고 하는 엔터티가 이미 있는데 이들 간의 관계에서 파생되는 이제 수강 이력이라고 하는 그런 관계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수강 이력에 대한 관계를 또 서술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관계마다 뭐 참여도 혹은 필수 여부, 즉 이 엔터티에 대해서는 필수적 엔터티다. 그리고 이 엔터티에 대해서는 선택적인 엔터티다. 이런 것들을 정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적인 엔터티는 그냥 선으로 표현을 하는데 선택적인 엔터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동그라미를 표현해서 이 엔터티는 데이터가 꼭 들어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를 그런 기술하는 단계를 이제 거치게 되죠. 이러면서 ERD가 총 완성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엔터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티라고 하는 것은 독립적으로 식별 가능한 객체나 사물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모델링을 할 때 필요한 어떤 대상 있잖아요. 그런 대상을 엔터티라고 하는 거죠. 즉 데이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단위라고 보시면 되고 그 엔터티의 구성 요소로서는 행을 나타내는 인스턴스 그리고 여러 컬럼들, 속성이죠.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뭐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정리할 때 여러분들 엑셀 가지고 표 같은 거 많이 만드시잖아요. 그런 게 하나의 엔터티, 그러니까 개념적인 단계에서는 엔터티라고 하는 거고 그 개념이 이제 설계되는 물리적인 측면에서는 테이블이라고 부른다라고 이제 본 적 있죠. 그래서 하나 예를 들면은 뭐 학과 시스템을 우리가 구축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학생이라고 하는 엔터티가 필요하겠죠. 뭐 그 외에도 뭐 교수, 그 다음에 수강 과목 이런 것들에 대한 엔터티가 필요한데 이런 학생 엔터티를 좀 세분화해서 보게 되면 이런 학생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속성이라고 하고 뭐 학번, 이름, 학과 같은 것들이 있죠. 그 중에서도 속성 중에서도 각각의 행들을 식별할 수 있는 식별자가 이제 존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인스턴스는 그래서 데이터가 이제 어떻게 들어가는지 각 행들이 학번, 이름, 학과 같은 것들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런 행들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인스턴스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식별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각각의 행들이 구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구분할 수 있는 식별자가 필요하다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원 테이블이 있다. 사원 엔티티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름 같은 경우에는 동명이인이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식별자로서 좋지 않겠죠. 그래서 사본 같은 것들이 이제 좋은 식별자로서 사용될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업무에서 필요하고 그 다음에 관리하고자 하는 정보여야 하고요. 그리고 여러 개의 인스턴스들의 집합일 필요가 있겠죠. 예를 들면 학생 엔터티가 단 한 명의 학생 정보밖에 없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굳이 그거를 집합으로 즉 엔터티로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최소 2개 이상의 인스턴스를 가져야 엔터티로서의 의미가 성립이 된다라는 표현이고요. 엔터티는 그것들을 세분화시키는 속성이 있죠. 2개 이상의 속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당연히 업무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사용이 될 거고 만약에 만들었는데 실제로 사용되지 않는다라는 게 관찰이 됐다면 추후에 또 제거를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엔터티와 최소 1개 이상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부모 자식 간의 관계, 1대 다의 관계 이런 관계가 도출이 돼야 되고 사실상 관계가 없는 경우는 도출 자체가 좀 잘못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가 엔터티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은 엔터티의 분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티의 분류에서는 일단 유형과 무형에 따른 분류를 하고 있는데 유형 엔터티, 그 다음에 개념 엔터티, 그 다음에 사건 엔터티 이렇게 나뉘는데요. 유형 엔터티는 말 그대로 물리적인 형태가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해요. 실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사원, 실제 대상이 있잖아요. 그리고 물품, 실제 대상이 있잖아요. 근데 개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물리적인 형태가 존재하지 않는 케이스죠. 뭐 예를 들면은 똑같이 물품이더라도 눈에 보이는 물품이 있고 보험 상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저희가 눈에 보이진 않잖아요. 이런 것들이 개념적으로 만들어진 엔터티라고 보시면 되겠죠. 조직 같은 것들도 실질적으로는 실체가 없고 사람이 여기까지가 A 조직이야, 여기까지가 B 조직이야 라고 만들어 놓은 개념인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표현한 대상을 개념 엔터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사건 엔터티는 이들로부터 파생되는 개념인데요. 그래서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엔터티고 아무래도 발생량이 정해져 있지 않고 계속 늘어나는 형태예요. 뭐 예를 들면 주문이라던가 청구 이런 것들이 사건 엔터티에 포함이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발생 시점에 따라서 언제 만들어진 거냐에 따라서 기본 엔터티, 그 다음에 중심 엔터티, 그 다음에 행 엔터티라고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기본 엔터티는 이제 업무에 원래 존재했었던 정보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독립적으로, 자체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신의 고유한 주 식별자를 가지는 게 특징입니다. 예를 들면 사원이 있어야 사원으로부터 파생되는 뭐 급여 변경 내용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중심 엔터티라고 하는 거는 이 기본 엔터티로부터 파생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역시나 많은 데이터가 발생될 수가 있는 뭐
어떤 사람이 계약을 한다. 그럼 사원이 계약을 하기 때문에 사원으로 파생되는 계약이라던가 뭐 청구, 주문 이런 것들이 중심 엔터티고요. 행위 엔터티는 이 중심 엔터티가 좀 확장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2개 이상의 엔터티로부터 발생하는 보다 자주 바뀌는 그런 형태의 엔터티를 행위 엔터티라고 하죠. 그래서 분석 초기 단계보다는 상세 설계 단계에서 주로 등장하는 엔터티의 형태이고요. 뭐 주문이라고 하는 게 고객도 있어야 되고 상품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2개 엔터티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주문은 또 중심 엔터티이기도 하지만 행위 엔터티이기도 한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엔터티의 구분으로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엔터티를 명명, 이름을 부여할 때 어떤 규칙을 갖느냐? 당연히 현업에서 사용해야 되는 용어여야 돼요. 그리고 가능하면 약자의 사용은 자제해야 되고 학생들 이거보다는 단수의 형태가 좋겠죠. 그리고 유일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즉 이름이 중복돼서는 안 되고, 그리고 엔터티가 보통 생성되는 의미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주문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름 그대로 이름을 부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엔터티와 이제 표기법과 관련된 건데요. 즉 엔터티와 관련된 내용들이 ERD 선상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엔터티는 사각형으로 표현을 해요. 이렇게. 그리고 엔터티와 엔터티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 선으로 긋게 되고요. 1대 다의 관계를 갖는다. 이런 관계를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고 속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표기법에 따라 좀 다른데 그게 우리가 I 표기법과 바커 표기법으로 이제 ERD를 표현하게 되는데 I 표기법에서는 엔터티 이름이 위에 이제 올라가게 되고 여기 맨 윗부분에 이제 주 식별자가 들어가게 되고요. 밑에 부분에는 이제 일반 속성들이 이렇게 나열이 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고, 바커 표기법 같은 경우에는 네모 박스 안에 이렇게 엔터티 이름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내부에 샵이라고 하는 걸로 주식별자, 이런 애들이 이제 PK, 즉 주식별자가 되는 거고, 나머지 일반 속성들은 밑에 나열해 주시면 되는데 역시 너를 또 허용하느냐 허용하지 않느냐에 따라 뭐 동그라미, 별표 이런 것들로 표현이 되는 표기법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속성에 대해서 보면은 속성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물리적인 단계로 보면 우리가 이제 컬럼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컬럼을 언제 어떻게 설계하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그 의미가 쉬울 것 같아요. 우리가 업무적으로 필요로 하는 어떤 고유한 성질 값을 우리가 컬럼으로 보통 표현을 하죠. 뭐 가계부 같은 것도 일자, 그 다음에 어떤 지출 항목, 그 다음에 금액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시잖아요. 그런 특징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인스턴스에 대해서 봤을 때는 더 이상 분리되지 않는 최소의 데이터 단위이기도 하죠. 인스턴스 입장에서는. 뭐 예를 들면은 인스턴스라고 하는 건 하나의 행위니까 학생 엔터티에 뭐 홍길동이라고 하는 학생의 정보가 입력된다라고 한다면 그 정보를 또 이렇게 분해를 하게 되면 이름, 학번, 학과번호 같은 것들로 이제 분리가 될 수 있잖아요. 이런 단위를 속성이라고 보는 거죠. 네, 이런 엔터티, 인스턴스, 속성, 그리고 속성 값의 관계를 보게 되면 일단 엔터티는 2개 이상의 인스턴스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2개 이상의 속성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하나의 속성은 이 속성 값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속성 안에 들어가는 값인데 당연히 하나만 있어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제가 과목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는데 그 과목이라고 하는 속성에 뭐 수학도 들어가고 과학도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 인스턴스로. 그래서 한 칸에는 수학, 그 다음에 밑에 라인에다가 과학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는 있어도 하나의 값에 수학과 과학이 동시에 들어갈 수는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속성의 특징을 조금 잘 정리를 해서 보면 뭐 당연히 업무적으로 필요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주식별자에 대해 함수적 종속 관계를 가져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식별자라고 하는 거는 보통 각 행들을 식별할 수 있는 식별자를 주식별자라고 하죠. 뭐 학생 엔터티라고 보면 학번이 될 수 있죠. 이런 학번에 의해서 결정되는 요인이 함수적 종속성을 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학번이 달라지면 이름이 달라지죠. 당연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이름이라고 하는 속성은 이 주식별자인 학번의 함수적 종속성을 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당연히 위에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의 값만 하나의 속성에 표현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하나의 속성이 여러 개 값이 있는 경우는 이거는 엔터티를 분리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하나의 속성이 하나의 값만을 갖는 특징을 우리가 원자성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원자성이란 이제 인스턴스가 해당 속성에 대해서 단위라고 명확한 값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2개 이상의 값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원자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함수적 종속성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얘기를 한 것처럼 어떤 A가 있잖아요. 그것에 의해서 B라고 하는 것도 완전히 1대1로 유일하게 결정이 될 때 우리가 표현을 이렇게 하고 그 관계를 함수적 종속 관계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밑에 보시면 일단 완전 함수적 종속이랑 그다음에 부분 함수적 종속이 있어요. 완전 함수적 종속은 뭐냐면 PK를 구성하는 컬럼이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PK를 구성하는 컬럼 모두를 고려했을 때 특정 속성이 완전히 결정된다. 뭐 예를 들어서 밑에 보시면 주문이라고 하는 엔터티를 보면 주문 번호도 있고 주문 번호 한 번 주문할 때마다 여러 제품을 주문할 수 있다면 주문 번호만으로 각 행이 식별되지 않죠. 그래서 이때 PK는 주문 번호랑 제품 번호가 PK인데 수량이라고 하는 거 보시면 제품 번호만으로도 수량이 결정되지 않고 왜냐면 100, 100 이렇게 4, 3 나뉘잖아요. 얘는 주문 번호와 제품 번호를 둘 다 고려했을 때 수량이라고 하는 컬럼이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때 수량이라고 하는 이 컬럼이 PK에 대해서 함수적 종속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완전 함수적 종속. 근데 부분 함수적 종속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PK 중에 일부로만 결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보시면 밑에 수강 기록이라고 하는 걸 보시면 하나의 학생이 여러 개 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라고 쳐요. 그러면 학생 번호만으로는 식별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학생 번호랑 과목이 PK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근데 이 강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과목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지 학생 번호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1001번의 수학과 1002번의 수학이 각각 강사가 달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강사는 홍쌤으로 동일하고 수학쌤은 홍쌤인 거예요. 이럴 경우는 강사라고 하는 속성은 과목에 대한 속성에만 영향을 받죠. 이럴 때는 PK 중에 일부에 의해 결정된다라고 하고 이걸 우리가 표현할 때는 부분함수적 종속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자, 다음은 속성 분류를 볼 건데 속성이 특성에 따른 분류를 보게 되면 먼저 기본 속성, 그리고 설계 속성, 그리고 파생 속성이 있습니다. 기본 속성이라고 하는 거는 어무로부터 추출된 모든 속성을 얘기를 하고요. 사실상 가장 많이 존재하는 속성이에요. 그리고 설계 속성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 속성 외에 업무를 규칙화할 때 새로 만들어지는 그런 속성을 설계 속성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은 어떤 상품을 구분하기 위해서 뭔가 구분 값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상품 코드를 만든다거나 뭐 지정 코드도 마찬가지죠. 이런 코드를 만든다는 거. 그래서 상품명, 지점명 이런 것들이 기본 속성이고 원래 있었던 거니까요. 근데 거기다가 구분하기 위해서 코드를 붙인 거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설계 속성이죠. 파생 속성은 뭐냐면 얘네들로부터 파생되는 데이터들이요. 점차 늘어나는 속성들. 뭐 예를 들면은 일반적으로 계산된 값들이 이에 해당되겠죠. 뭐 상품별 매출, 매출 총합, 그 다음에 각각 상품에 대한 뭐 이자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파생 속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속성은 이제 엔터티 구성 방식에 따라서도 뭐 PK 그리고 FK 그 다음에 일반 속성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주식별자를 PK라고 하죠. 기본 키라고도 부르고 그 다음에 참조 속성을 가질 때 우리가 포린 키라고 하죠. 자, 예를 들면은 사원 엔터티가 있다. 근데 사원에 어떤 부서 코드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부서 코드는 사실상 부서 엔터티에 부서 코드가 또 있는데 거기에 정의되어 있는 부서 코드만 할당받을 수 있겠죠. 이런 참조 관계를 가질 때 우리가 그 포린 키라고 표현을 하고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일반 속성이라고 표현을 하죠. 네, 그 다음 분해 여부에 따른 속성으로도 구분이 되는데 분해를 할 수 있느냐의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단일 속성, 그 다음에 복합 속성, 다중값 속성.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단일 속성은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복합 속성은 이것들을 구성하는 여러 세부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주소라고 하는 속성은 사실상 시군구 동으로 쪼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름을 저희가 쪼갤 수는 없잖아요. 이런 복합 속성을 얘기를 하고, 다중값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개를 가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새는 뭐 투폰들을 많이 사용하시니까 전화번호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속성을 다중값 속성이라고 하는 거죠. 네, 속성을 만들 때는 몇 가지 이름의 규칙이 있는데, 당연히 업무에서 사용하는 이름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서술식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죠. 역시 약어 또한 사용하지 않는 게 좋을 거고, 역시 중복되지 않는 명칭을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도메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속성 값이 갖는 값의 범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학년이다라고 한다면 1, 2, 3, 4학년 이렇게 값의 범위를 갖잖아요. 이런 것들을 도메인이라고 하고요. 이런 속성에 대한 데이터 타입이나 크기, 제약사항 등을 잘 엔터티 내에서 지정을 해줄 필요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관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계는 엔터티들끼리의 연관성을 나타내죠. 이런 관계를 정의할 때는 인스턴스들끼리 가지고 있는 어떤 연결고리,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서 정의를 해줄 필요가 있고, 특히 엔터티를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에 따라 이런 관계가 또 변경되기도 한다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계를 또 존재적 관계 그리고 행위적 관계로 구분해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존재적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의 엔터티가 다른 엔터티의 존재에 영향을 주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존재적 관계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사원이라고 하는 정보에는 당연히 부서 정보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런 부서라고 하는 엔터티가 갑자기 삭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사원의 존재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이제 존재적 관계라고 표현을 하고요. 반대로 행위적 관계는 이제 말 그대로 행위. 그러니까 엔터티가 어떤 특정 행동을 해서 발생되는 행위 엔터티를 가지고 있을 때 두 관계를 행위적 관계라고 표현을 하죠. 뭐 예를 들면 고객 엔터티가 있는데 뭐 고객이 계속 어떤 주문을 해요. 그럼 주문에 대한 내용을 담을 주문 엔터티가 필요하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제 행위적 관계라고 표현을 하죠. 하지만 ERD에서는 이런 존재 관계와 행위 관계를 딱히 구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관계 구성을 보면 일단 관계 이름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뭐 학생 정보가 있고 강의 정보가 있다. 근데 이 학생이 어떤 강의를 듣는지에 대한 어떤 수강에 대한 관계를 표현한다. 그러면 이제 수강 이력 이런 관계명이 필요하고, 그러면 그 관계에는 뭐 1대 다의 관계를 가지냐, 1대 1의 관계를 가지냐, 이런 관계를 정의하는 차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관계의 필수 요소, 즉 필요한 관계냐 아니면 선택적인 관계냐에 따라서 이런 관계의 구성 요소를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관계 차수를 보도록 할 텐데, 관계 차수는 말 그대로 관계가 어떤 식으로 정의되느냐예요. 그래서 1대1, 뭐 1대다, 다대다 이런 것들을 차수라고 표현을 하고요. 1대1 관계라고 하는 거는 또 완전 1대1 관계와 선택적 1대1 관계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1대1 관계이기는 하는데 완전 두 개가 동시에 있어야 되는 거, 그리고 선택적이라고 하는 건 한쪽이 없어도 되는 거. 뭐 예를 들면 사원과 부서라고 하는 거는 어느 쪽을 개체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뭐 1대 1일 수도 1대 다일 수도 있는데, 일단 사원 개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반드시 부서 하나의 정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의 부서에 소속될 수는 없기 때문에 사원 입장에서는 부서가 1대 1의 대응 관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럴 때 완전히 부서 정보가 꼭 있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완전 1대1 관계라고 보는 거고, 근데 사원이 아직 부서 정보가 확정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사실 1대1 대응 관계이기는 하나 없어도 돼. 이럴 때는 이제 선택적 관계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반대로 이제 1대 N의 관계는 사실상 아까 사원과 부서 정보에서 볼 수 있는데, 부서 개체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부서에 여러 사원들이 이렇게 종속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서 입장에서 사원을 바라보게 되면 1대 다의 관계를 가질 수 있거든요. 이런 식의 관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대다 관계. 예를 들면 한쪽 엔터티에서도 다른 엔터티가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고, 그쪽 반대쪽 엔터티에서도 또 여러 개의 값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 이제 다대다 관계라고 하죠. 사실상 다대다 관계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두 테이블을 조인을 할 때
카테시안 프로덕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즉 m 곱하기 n의 개수가 모두 출력되는 걸 우리가 카테시안 프로덕트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발생되면 조인의 성능이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두 엔터티를 연결하는 또 다른 연결 엔터티를 통해서 이런 다대다 관계를 좀 해소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뭐 예를 보시면 하나의 학생이 여러 강의를 수강할 수도 있고, 강의 입장에서도 여러 학생들이 특정 강의를 수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 엔터티와 강의 엔터티만 보게 되면 다대다의 관계를 가진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강 이력, 구매 이력, 이런 엔터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간 엔터티를 통해서 이 둘의 관계를 연결하면서 이런 다대다의 연결고리를 좀 해소하는 그런 느낌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관계 페어링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관계 페어링은 엔터티 안에 인스턴스, 즉 행이죠. 행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헷갈려 하실 것 같아서 관계와 차수 그리고 페어링의 관계를 제가 표현을 해놨는데, 말 그대로 관계라고 하는 건 학생이랑 강의, 이 두 개가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의 엔터티는 관계가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고, 그 관계의 생김새를 표현하다 보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학생이 여러 개 강의를 수강할 수도 있고, 강의 입장에서도 여러 학생이 선택할 수 있으니까 다대다 대응 관계가 되잖아요. 요거를 차수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세부적으로, 그러니까 엔터티 개념에서 보면 관계인데, 이걸 인스턴스 입장에서 보면은 뭐 학생 A가 B라고 하는 강의를 언제 수강했고, 그 다음에 성적 엔터티로 연결이 돼서는 이 수강의 성적은 얼마다, 이런 식으로 엔터티가 가지고 있는 관계가 아니라 인스턴스끼리 연결되는 고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페어링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차수는 하나의 엔터티와 다른 엔터티 간의 레코드 연결 방식을 얘기하는 거고, 1대1 다대다. 관계 페어링이라고 하는 거는 두 엔터티의 특정 연결, 그러니까 인스턴스 측면에서 연결고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식별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별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엔터티에 구성된 여러 개의 속성 중에서 엔터티를 대표할 수 있는 속성을 말하죠. 즉, 여러 인스턴스들을 구분할 수 있는 구분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하나의 엔터티에는 각각의 행들을 식별할 수 있는 유일한 식별자가 존재해야 됩니다. 식별자라고 하는 용어는 사실 논리 모델링에서 사용되는 용어고, 요 물리 모델링으로 가게 되면 이걸 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논리 모델링의 식별자가 물리 모델링의 키로 표현된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유일하게 식별되는 식별자를 우리가 주식별자라고 하는데, 이런 주식별자의 특징은 먼저 유일성,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대상이어야 되죠. 학생 엔터티 같은 경우라고 한다면 학생 번호가 유일성을 갖고 있는 주식별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최소성이라고 하는 건 사실상 하나의 속성만으로 혹은 소수의 속성만으로 식별자, 주식별자로서의 의미를 이미 가지고 있는데, 불필요한 다른 속성을 껴서 주식별자를 구성하지 않는다라는 특징인데요. 학생 엔터티 역시 예를 들어 보게 되면 학생 번호만으로 충분한데, 학생 번호에다가 이름까지 구성할 필요는 사실 없죠. 그래서 최소한으로 주식별자를 구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최소성이라고 하는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유일한 식별자인데, 즉 식별할 수 있는 식별자인데 변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고유값으로 존재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존재. 당연히 식별해야 되는데 그 값이 없어. 그러면 식별 자체가 불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별자는 반드시 값이 존재해야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너를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식별자 분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별자는 다양한 관점에 따라 이렇게 다양한 용어로 정의가 되기도 하는데요. 일단 대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주식별자, 보조식별자 이렇게 나누게 되고, 우리가 이제 주식별자가 모델링, 물리 모델링 단계에서 PK로 만들어지겠죠. 어쨌든 둘 다 인스턴스를 구분하는 유일성과 최소성을 만족하긴 하지만 주로 사용할 수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되겠죠. 뭐 예를 들면 학생 엔터티가 있다. 그러면 주민번호는 각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식별자로서 의미가 있잖아요. 하지만 여러 이제 보안적인 문제 때문에 주식별자로 사용하지 않죠. 대신 학번이라고 하는 걸 주식별자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학번 대 주민번호,
이제 예를 들 수 있겠고요. 이런 주식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 엔터티와의 참조 관계에 또 연결 고리로서 등장을 하기도 하죠. 자, 생성 여부에 따라서는 내부적으로, 즉 외부 엔터티를 참조하지 않고도 내부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식별자를 이제 내부 식별자라고 표현을 하고요. 외부 엔터티를 참조해야 되는 속성을 가지면서 식별자로서의 기능을 갖는 경우라고 한다면 외부 식별자가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이게 어떤 엔터티에서는 내부 식별자로 정의되던 컬럼이 다른 엔터티에서는 또 외부 식별자로 사용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런 식별자에 대한 정의는 어떤 엔터티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 점을 좀 유의하면서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로 구성됐으면 단일 식별자, 2개 이상으로 구성됐으면 복합 식별자라고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대체 여부에 따라, 그러니까 이게 본질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걸 식별자로 표현했다면 그때는 본질 식별자, 원조 식별자라고 하고요. 인조 식별자라고 하는 거는 원래 비즈니스에 정의된 정보는 아닌데 어쨌든 얘네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필요하긴 하잖아요, 식별자가. 그래서 만들어지는 걸 이제 인조 식별자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부서 번호 같은 경우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지금 본질 식별자라고 표현했지만 만약에 부서 번호를 업무 설계에 있어서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부서 이름만 가지고는 뭔가 주식별자로 사용하기가 좀 어려워서 인위적으로 그냥 의미 없는 숫자를 부여해서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부서 번호도 인조식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주문 번호도 구매 단계에서는 사실상 정의가 되지 않았지만 얘네들을 결과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어서 여러 가지 사번이나 주문 일자와 순번을 결합해가지고 만들어야겠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인조식별자가 되지만 만약에 이런 구매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저장해야 되는 그런 엔터티가 있다면 즉 구매 이력 같은 거, 구매 상세 이력 같은 거 거기에서는 구매 상세 이력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주문 번호가 있어야지만 상세 이력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엔터티에서는 또 주문 번호가 본질 식별자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본질 식별자냐 인조 식별자냐는 어떤 비즈니스에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어떤 엔터티에서 정의가 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더불어 결과적으로 이 주식별자가 물리 모델링에서는 PK가 되는 거잖아요. PK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엔터티에서는 PK지만 다른 엔터티에서는 해당 속성이 PK가 아닐 수도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우편번호라고 하는 속성이 있다면 예를 들면 그 행정동을 구분하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는 엔터티에서는 우편번호가 당연히 PK가 되겠지만 만약에 뭐 구매 이력 같은 거에는 제가 여러 개 구매를 하게 되면 제 우편번호가 중복돼서 저장될 거잖아요. 그럴 때는 당연히 PK가 아니겠죠. 그래서 식별자냐 PK냐 이런 정보들은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냐에 따라 그다음에 어떤 엔터티냐에 따라서 정의되는 그런 관점이 달라질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식별자 표기법은 I 표기법에서는 요 네모 박스 위에 표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복합 식별자, 그다음에 단일 식별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바커 표기법에서는 샵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단일 식별자 여러 개로 구성되어 있다면 둘 다 이제 샵을 표현하면서 이게 식별자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런 주식별자의 도출 기준인데요. 첫 번째, 당연히 해당 업무에서 자주 이용되는 속성을 주식별자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같은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업무적으로 더 많이 사용되는, 뭐, 셀렉트문이라고 따지면 웨어절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그런 속성을 주식별자로 사용하는 게 좋을 거고요. 가급적 명칭이나 내역 같은 이름은 이제 피하고 이름 자체를 주식별자로 하는 것보다는 뭐 인조적인 코드를 발급하더라도 이런 부서 코드 같은 경우를 주식별자로 선택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속성의 수를 최대한 적게 구성을 해야겠죠. 네, 최소성. 네, 그래야 조인으로 인해 이제 성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줄일 수 있겠죠. 네, 일반적으로 7, 8개 이상의 주식별자 구성은 차라리 인조식별자 하나를 만들면서
모델을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인데, 주문 엔터티 같은 경우에는 주문 일자에 대해서도 달라지고, 주문 상품에 대해서도 달라지고, 누가 주문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달라지니까, 이런 것들을 식별하다 보니까 여러 개를 나열할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는 차라리 주문 번호라고 하는 인조 식별자를 만드는 게 좋겠다라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두 관계에서 강한 개체와 약한 개체가 또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강한 개체라고 하는 건 보다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엔터티. 예를 들면 고객과 계좌를 보게 되면 고객이 존재해야 계좌가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고객이 강한 거고 계좌가 약한 거죠. 그리고 부서와 그다음에 사원을 보더라도 부서가 존재해야 사원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부서가 강한 개체가 되고 그다음에 사원이 약한 개체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강한 그리고 약한 개체들 사이에 이런 관계를 또 식별 관계와 비식별 관계로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그 PK죠. 주식별자 키를 서로 주식별자 키로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강한 쪽 개체가 주식별자 키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약한 쪽에서는 주식별자가 아닌 다른 식별자 속성으로 가지고 있느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함께 보시면 식별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엔터티의 기본 키를 다른 엔터티가 꼭 기본 키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본 키가 여러 개다라고 한다면 그 중에 하나로라도, 그리고 이때의 ERD에서는 실선으로 표시된다라고 돼 있어요. 실선. 자, 그 다음에 비식별 관계에는 강한 개체 기본 키를 다른 엔터티가 가지고 있긴 한데 기본 키가 아니라 일반 속성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럴 때를 우리가 비식별 관계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런 비식별 관계는 ERD에서 점선으로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면 부서와 사원 관계에서는 부서가 강한 개체라고 했으니까 부서 코드 있죠. 부서 번호. 부서 번호가 식별자잖아요. 이 식별자를 사원에서도 갖죠. 그렇지만 사원에서는 사원 번호가 주식별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서에 있는 부서 코드가 사원에 존재하긴 하지만 사원의 주식별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우리가 비식별 관계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네, 이렇게 논리 모델링에서는 우리가 식별자라고 부르지만 결국은 물리 모델링 가게 되면 이제 이걸 키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키 입장에서 이제 키의 종류를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먼저 잘 알고 계시는 기본 키. 자, 여러 식별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이제 구분해야 될 값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거를 기본 키로 설정을 하죠. 즉, 엔터티를 대표할 수 있는 키를 기본 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후보 키는 이 기본 키가 될 수 있는 모든 키들을 다 일컬어서 후보 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유일성을 만족해야 되고, 즉, 각각의 행들을 식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식별함에 있어서 최선의 컬럼으로 구성되는 최소성을 만족하는 그런 키들을 다 후보 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후보 키들 중에 하나가 이제 기본 키가 되는 거고, 나머지들을 우리가 대체 키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그래서 대체 키도 이제 이렇게 종류 중에 하나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후보 키들 중에 기본 키가 아닌 키가 이제 대체 키이고요. 자, 세 번째는 슈퍼 키인데 슈퍼 키는 유일성까지는 만족해. 하지만 최소성을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학생 테이블에서 학번만 가지고 PK가 사실 구성이 되잖아요. 하지만 굳이 학번 플러스 이름으로 구성하게 되면 이름을 빼도 되는데 이름을 넣은 거기 때문에 최소성을 만족하지 않죠. 이런 키가 있다면 슈퍼 키가 되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포린 키, 외래 키라고 부르는데 결과적으로 다른 테이블의 특정 컬럼을 참조해서 데이터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해당 컬럼에 외래 키를 걸어두죠. 그래서 다른 테이블에 특히나 기본 키를 참조하는 키를 이제 외래 키라고 하고요. 이런 참조 테이블은 하나 또는 여러 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A 테이블도 참조할 수도 있고 B 테이블을 참조할 수도 있게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정규화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정규화. 정규화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얘기해서 엔터티를 분해하는 과정이에요. 즉 테이블을 분해하는 과정인데 테이블을 왜 분해하느냐? 여러분들이 학교 시스템을 데이터베이스 설계해야 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예상되는 엔터티가 학생, 학과, 교수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그러면 이 학생이라고 하는 엔터티에 과연 어디까지 정보를 넣을지를 분명히 고민하시겠죠? 그 기준이 바로 정규화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기준에 맞게끔 여기까지만 학생 테이블에 넣고 나머지는 분리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예를 들면은 학생 테이블에 너무 상세한 뭐 학과 정보라던가 그 학생의 지도교수 정보라던가 이런 것들을 넣게 되면 데이터에 중복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데이터의 정교화를 통해서 해소가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모델링의 조건이죠. 데이터가 일관성, 그다음에 최소 데이터 중복, 데이터 유연성 이런 것들을 결과적으로는 확보하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논리 데이터 모델링 수행 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교화의 기준은 제1정교화부터 5정교화까지 존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3정교화까지만 수행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3정교화까지 그 케이스를 좀 잘 숙지를 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정교화는 그래서 이상현상을 줄이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설계 기법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이상현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상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정교화를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이제 모든 현상, 뭐 삽입 이상, 갱신 이상, 삭제 이상 이런 것들이 이제 이상현상인데요. 뭐 예를 들면은 너무 하나의 그 엔터티에 많은 정보를 넣게 되면은 예를 들면 사원이랑 부서가 있다라고 쳐봐요. 그러면 사원 정보만 있으면 되는데 너무 상세하게 이 사원이 소속돼 있는 부서 번호, 부서 이름, 부서의 위치, 부서장 이런 정보까지 넣게 되면은 사실상 사원 정보만 입력되면 될 그런 케이스일 때도 부서에 대한 정보까지도 사원 엔터티에 계속 삽입이 돼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삽입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갱신도 마찬가지죠. 삭제 이상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원 정보만 삭제하고 싶은데 부서 정보까지 같이 삭제가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바로 정교화가 발생하지 않으면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상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 정교화의 단계 중에 제일 먼저 제1정교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성이라고 하는 단어 예전에 본 적 있죠. 그러니까 하나의 속성에 들어가는 속성 값이라고 하는데 이 속성 값은 반드시 하나만 있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거의 원칙을 지키는 방식이 바로 제1정교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시면 제가 구매 상품이라고 하는 컬럼을 만들었어요, 속성을. 근데 여기에 홍일동이라고 하는 이 고객이 샴푸, 린스를 다 주문을 한 거예요. 구매를 한 거예요. 그렇다고 이렇게 나열하면 안 되죠. 이거는 원자성이 위배가 되는 거니까요. 이거를 이렇게 구매 상품이라고 하는 컬럼을 여러 개 두지 않고 구매 상품이라고 하는 컬럼 하나에 샴푸, 린스 이런 행들이 결과적으로는 추가되게끔 물론 그 과정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게 이제 중복이 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설계하는 규칙이 바로 제1정규화인데요. 시험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오른쪽 예제 보시면 이런 식의 컬럼이 그래서 테이블이 어떻게 분리되면 좋겠느냐 혹은 최종 컬럼의 수가 몇 개가 속성의 수가 몇 개가 될 거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즉 보시면 구매 품목 1번, 구매 품목 2번, 3번 그 다음에 구매 품목에 대한 가격도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각각 서로 다른 컬럼으로 지금 구성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이런 거는 좋은 모델링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제1정규화를 거치게 되면 이 6개 컬럼이 몇 개 컬럼이 될까요? 네, 바로 2개 컬럼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구매 품목이라고 하는 관찰 대상 하나잖아요. 요거를 이제 하나의 속성으로 보고 구매 품목에 대한 가격을 역시 하나의 속성으로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2개 컬럼으로 구성하는 규칙을 제1정규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제2정규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정규화는 제1정규화를 진행한 테이블에 완전함수 종속이 되도록 또다시 테이블을 분해하는 과정을 제2정규화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완전함수 종속이라고 하는 개념을 알아야겠죠. 이 완전함수 종속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기본 키를 구성하는 컬럼이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어요. 이 구성되는 모든 컬럼에 대해서 어떤 특정 컬럼이 있으면은 이 기본 키가 그 컬럼을 완전히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본 키가 2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럼 이 2개가 나머지 속성을 1대1로 대응관계를 만드는 거죠.
밑에 예를 보시면은 조금 더 쉬울 거예요. 수강 이력이라고 하는 테이블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수강 이력이니까 학생 번호, 즉 하나의 학생이 여러 개의 강의를 수강할 수 있고 중복 강의는 수강할 수 없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학생이 여러 강의를 수강할 수 있으니까 학생 번호와 강의가 PK가 되겠죠. 이렇게. 근데 요게 PK인데 그럼 강의실이라고 한 거 보세요. 강의실이라고 하는 건 뭘로 결정됩니까? 학생 번호에 결정되진 않죠. 강의실이라고 하는 건 강의명이 달라지면 강의실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이런 강의실이야말로 이 학생 번호와 강의명이 PK인데 이 PK에 의해서 완전히 종속되지 않잖아요. 즉, 이 두 개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죠. 이 두 개 중에 강의명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잖아요. 이런 경우를 완전함수 종속을 위배했다. 반대로 같은 맥락으로 부분함수 종속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완전함수 종속을 위배했다, 위반했다, 부분함수 종속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강의실이라고 하는 컬럼을 뭐랑 분리한다? 이 PK로부터 분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 보시면은 강의실이라고 하는 컬럼이 빠졌죠. 근데 이렇게만 하게 되면은 우리가 얘를 또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강의명이라던가 강의 코드 같은 것들이 이제 들어오겠죠. 그리고 수강 이력은 나머지 PK가 그대로 남고 완전함수 종속을 위반하지 않은 컬럼은 그대로 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성적이라고 하는 컬럼은 뭐에 따라 달라질까요? 학생 번호에 의해서요? 강의명에 의해서만요? 아니요. 학생 번호와 강의명에 의해서 성적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학생이 달라지거나 같은 학생이더라도 강의명이 달라지게 되면 성적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완전함수 종속됐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2 정교화라고 하는 거는 완전함수 종속을 위반하는 키를 찾아서 PK로부터 분리를 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제3정교화를 볼게요. 제3정교화는 역시 제2정교화를 진행한 테이블에 대해서 이번에는 이행적 종속을 없애도록 테이블을 분리하는 과정을 얘기해요. 자, 그러면 이행적 종속이란 뭐냐? A가 B를 결정해요. 그리고 B가 또 C를 결정해요. 이런 관계가 있을 때 또 A가 C를 결정하는 이런 연결의 종속성을 가질 때 우리가 이행적 종속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행적 종속은 결국은 얘네들을 분리하는 거예요. 즉 A랑 B랑 C를 분리하는 과정을 제3정교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대체적으로 A는 PK예요. 자, 밑에 예제를 볼게요. 밑에 구매라고 하는 테이블이 있는데요. 이 구매라고 하는 건 지금 고객 번호가 PK인 것 같아요. 물론 뭐 의미에 따라서 고객 번호와 상품명이 PK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고객 번호가 상품명을 결정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떤 고객이 어떤 상품을 사는지가 달라질 테니까. 그리고 상품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겠죠. 근데 고객 번호에 의해서도 상품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A가 B를 결정하고 B가 C를 결정하는 이 상황에서 A에 따라서도 사실상 C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1대1 대응 관계가 성립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는 아래처럼 이 둘을 분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위에 보시면 A와 B와 C를 분리하는 거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고객 번호와 상품명은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상품명과 가격을 분리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행종속에 대한 분리를 하는 과정이 제3정교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자, 비슷한 맥락인데 학생이라고 한 테이블이 있어요. 근데 학번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근데 이 학생에 따라서 학생을 결정하는 고유 값이니까요. 이 학번에 따라서 전공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전공이 달라지면 교수가 달라지죠. 그러다 보니까 학번에 대해서 이 학생에 대한 전공 교수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따라서 학번이 전공을 결정하고 전공이 교수를 결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역시 학번이 교수를 결정하는 이런 상황 역시 이행적 종속관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A와 B와 C를 구분하는 이렇게 분리하는 형태가 역시 제3정교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계좌번호 제3정교화인데 밑에를 볼게요. 계좌번호라고 하는 컬럼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예수금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거고 관리점 코드라고 하는 것도 있겠죠. 물론 이거에 의해 계좌번호에서 예수금이 달라지죠.
계좌번호에 의해서 관리점 코드가 달라지고, 하지만 이 관리점이라고 하는 건 누구에 따라 달라지냐면 사실 관리점 코드에 따라 달라져요. 그죠? 그러니까 관리점을 구분하는 코드이기 때문에 이 관리점을 구분하는 코드가 달라지게 되면 관리점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럼 예수금은 뭐 이행적 종속관계를 가진다라고 볼 수 없고, 계좌번호가 관리점 코드를, 관리점 코드가 관리점을, 그리고 계좌번호가 결과적으로는 계좌를 이제 개설한 관리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A와 B, B와 C, A와 C의 관계를 성립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A와 B를 그대로 두고요. 예수금은 문제 없죠. 그대로 두고요. 얘와 얘를 분리하는 거죠. 네, 그래서 관리점과 관리점 코드가 이런 관리점이라고 하는 엔터티로 구분이 되는 이런 규칙이 역시 제3정규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나머지 정규화들은 그냥 그 문맥 정도만 잘 봐주시고요. 이거에 대한 상세 예제까지는 나오는 케이스가 별로 없으니까 제5 정규화까지 잘 마무리해 주시고, 사실 2024년부터는 반정규화가 빠졌다라고 돼 있어서 이걸 넣을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사실 데이터베이스를 이해하는 과정에선 중요한 맥락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짧게만 설명을 드리면 말 그대로 반정규화는 역정규화예요. 그러니까 정규화를 해서 분해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또 무슨 문제가 있겠죠? 뭐 예를 들면 너무 데이터가 세세하게 분리가 되면 이 데이터를 결과적으로는 합쳐서 출력해야 될 때가 있겠죠. 이런 경우 이제 조인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데 조인이 너무 잦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인이 오히려 성능을 좀 문제를 발생을 시킨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데이터를 분해한 거를 다시 결합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경우를 이제 반정규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정규화를 수행하는 케이스에 대해서는 이런 속도가 느려지는 케이스, DBMS에 대한 어떤 성능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다량의 범위를 자주 처리해야 되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면 A랑 B가 나뉘어져 있는데 조인하는 것보다는 사실상 이 A, B를 결합해가지고 출력하는 일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조인보다는 이걸 합쳐놓고 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이점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때에 따라서. 그리고 뭐 특정 범위 데이터만 자주 처리한다거나 혹시 요약에 대한 정보가 역시나 자주 처리가 된다. 그러니까 자주 뭔가 대용량 데이터들이 처리가 되면 차라리 합쳐놓자는 거죠. 조인하지 말고. 이런 개념이 반정규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관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는 저희가 엔터티들의 연관성이라고 본 바 있죠. 그리고 특히나 인스턴스들끼리의 연관성을 우리가 관계 페어링이라고 정의한 바 있고,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엔터티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도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살펴봤었고요. 특히 관계를 맺는다는 것의 의미는 부모 엔터티의 식별자를 자식에 상속을 하는 과정이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결국 이 식별자를 두 개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매핑키, 조인키라고도 부르는데 이걸 가지고 연결한다라는 게 결국은 뒤에 배울 이제 조인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원 테이블과 부서 테이블을 예를 들어 보게 되면 부모 테이블이 먼저 필요한데 부모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먼저 있어야 되는 데이터겠죠. 그래서 부서가 먼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원이라고 하는 게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서가 부모 그리고 사원이 자식 테이블이 될 텐데 그러면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결국 부서 테이블에서의 기본 키 요거를 상속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즉 부서 번호라고 하는 게 기본 키니까 이걸 상속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원 테이블과 부서 테이블을 연결한다라고 한다면 이 부서 번호가 매핑 키, 조인 키가 되겠죠. 자, 이런 관계를 또 분류를 하게 되면 존재적 관계 그리고 행위적 관계라고 표현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존재적 관계는 어떤 A라고 하는 엔터티가 B라고 하는 엔터티에 존재에 영향을 주는 그래서 사원과 부서라는 거였고 행위 관계는 어떤 A라고 하는 엔터티에 행위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엔터티 그래서 고객, 주문 이런 식으로 관계를 분류한 바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테이블이 관계를 맺게 되면 결과적으로 조인이라고 하는 연결이 필요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인이라고 하는 건 결국 우리가 정교화를 통해서 이렇게 분리가 됐는데 하지만 업무적으로 이 분리된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두 데이터를
같이 동시에 출력해야 된다거나 요럴 때는 결과적으로 이 두 개를 합쳐야 되잖아요. 이럴 때 연결되어 있는 연결 코드를 가지고 이제 두 개를 같이 출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조인 개념입니다. 자, 예제 보시면 저희가 예전에 계좌라고 하는 요 부분을 제3정규화에 의해서 이렇게 두 개를 분리해 둔 적이 있어요. 네, 이렇게 분리를 했는데 결국 계좌번호와 함께 이 계좌를 어디서 발급했는지에 대한 관리점 정보까지 같이 출력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 관리점 코드로 연결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조인의 예를 다시 한번 데이터 입장에서 보면 제가 이렇게 생긴 즉 100111이라고 하는 계좌 번호를 어디서 발급했는지에 대한 관리 지점이 궁금해요.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이미 지금 분리되어 있는 상태니까 순서상 계좌 번호의 관리점 코드를 먼저 확인하고 계좌 테이블에서 그 다음에 이 관리점 코드를 관리점 테이블로 전달해서 관리점 테이블로 전달해서 관리점 코드에 해당되는 관리점의 정보를 가져오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게 조인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를 이제 SQL로 작성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프롬절에서 조인을 수행할 두 테이블을 이렇게 명시해 주시고 테이블에 대한 알리아스를 이렇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고리죠. 오라클 표준에서는 웨어절의 연결고리를 작성하고 역시 일반 조건도 나는 100111이라고 하는 계좌를 찾는 거니까 이런 일반 조건도 웨어절에서 작성을 하죠. 나머지 셀렉트절에서는 저희가 원하는 정보를 출력하고자 하는 정보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조인을 할 때도 셀프 조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즉 자기 자신끼리 조인을 하는 건데 이럴 때 자기 자신끼리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우리가 계층형 데이터 모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오라클에서 제공해주는 EMP 테이블인데요. 각 사원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원 번호, 사원 이름, 그 다음에 직무, MGR이라고 하는 게 상위 관리자 번호예요. 근데 여러분 상위 관리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해당 회사의 직원일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스미스 입장에서는 790이라고 하는 번호가 상위 관리자 번호인데 누군가한테는 그거를 또 EMPNO, 즉 사원 번호로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1번 인스턴스와 13번 인스턴스를 보게 되면 이 인스턴스끼리 같은 엔터티 내에서 관계를 가지고 있죠. 이럴 경우를 우리가 이렇게 계층형 데이터 모델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셀프 조인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두 데이터를 같이 출력하고자 한다면 자, 그래서 결국은 각 사원의 정보와 그 다음에 매니저의 이름을 같이 출력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셀프 조인이 필요하고 이걸 우리가 SQL로 작성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즉 똑같은 테이블을 두 번 작성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테이블명이 같으니까 테이블 알리아스가 필수예요. 그래서 이원 입장에서는 MGR과 다시 이 두 테이블의 EMPNO가 같아지는 즉 요것과 요것이 같아지는 그러면 요 라인은 스미스의 정보고 요 라인은 스미스의 상위 관리자 정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MGR을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테이블은 사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테이블이고요. 그 다음에 MGR을 넘겨서 받는 쪽의 테이블은 상대방 쪽, 즉 상위 관리자 정보가 되겠죠. 그래서 E1의 이네임은 사원 이름, E2의 이네임은 매니저 이름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같은 테이블 내에서 인스턴스끼리 연결이 돼 있어서 이 관계를 표현하는 또 조인의 기법을 셀프 조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호 베타적 관계라고 하는 거는 네, 이렇게 두 테이블 중에 하나에 가능한 관계를 상호 베타적 관계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트랜잭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잭션이란 하나의 연속적인 업무 단위를 말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트랜잭션에 의한 관계는 필수적인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하나의 트랜잭션은 여러 셀렉트문이나 DML 등이 포함이 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A라고 하는 고객이 B라고 하는 고객에게 100만 원의 계좌 이체를 해야 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업무 흐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일단은 A라고 하는 고객의 잔액이 100만 원 이상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잔액이 100만 원 이상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 셀렉트. 그 다음에 이체가 된다는 얘기는 A 고객의 계좌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B라고 하는 고객의 계좌는 플러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업데이트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순서대로. 근데 여러분 계좌 이체를 만약에 실패했어요. 근데 A라고 하는 고객에는 마이너스 100만 원이 안 됐어.
근데 B라고 하는 공백에 플러스 100만 원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는 필수적인 관계의 형태를 갖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연속적인 업무 단위, 즉 계좌이체에 여러 가지 셀렉트랑 업데이트 같은 것들이 들어가는데 이런 연속적인 하나의 단위를 트랜잭션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트랜잭션에서 주의를 해야 될 점은 절대 서로 독립적으로 각각 인서트가 되게끔 두시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커밋을 할 때도 동시에 커밋, 그러니까 1번 인서트, 2번 인서트 문이 모두 수행되거나 아니면 모두 취소가 돼야 되기 때문에 부분 커밋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동시 커밋 혹은 동시에 롤백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주의점이 들어가 있고요. 이런 필수적 관계와 선택적인 관계를 그러면 ERD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보시면 I 표기법에서는 필수적인 관계와 선택적인 관계를 원으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필수적인 관계에서는 원을 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택적인 관계에서는 이제 관계선 끝에 원을 그리게 되고요. 바커 표기법 같은 경우에는 실선과 점선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필수적 관계에서는 실선으로 표시를 하고 선택적 관계에서는 점선으로 표기를 하는데 밑에 이제 보시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부서랑 사원이 있으면 부서는 무조건 있어야 되고 사실 이 부서의 사원 정보가 항상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신설 부서다라고 한다면 아직 사원이 소속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럴 때 선택적 관계다라고 볼 수 있는데 I 표기법에서는 선택적 관계를 이렇게 동그라미를 표현한다는 거죠. 네, 하지만 바커 표기법에서는 똑같이 부서와 사원이 선택적 관계인 거잖아요. 근데 사원 쪽이요. 근데 이렇게 점선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거죠. 점선.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쭉 실선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ERD에서도 표기법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점까지 같이 정리해 두시길 바랄게요. 네, 이번에는 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DBMS에서 테이블에 데이터가 들어갈 때 이 널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그 값이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0이랑 빈 문자 열과는 다른 개념이다라고 하는 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모델을 설계할 때 각 컬럼별로 널을 허용할 거냐 그렇지 않을 거냐를 또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널의 특성을 보게 되면 첫 번째는 널을 포함한 연산 결과는 항상 널이 나온다는 점이에요. 자, 보시면 EMP라고 하는 테이블에서는 이네임, 셀, 그 다음에 이 커미션 컬럼에 이 공백들 있죠. 이게 실제로는 공백이 아니고 널입니다. 그래서 널인데 제가 만약에 셀이라고 하는 급여랑 커미션이라고 하는 그 보너스를 두 개를 더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 커미션 값이 널이더라도 800이 나왔으면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커미션에 널이 있는 자리마다 이렇게 널이라고 하는 값으로 연산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을 저희가 연산할 때 주의를 좀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거는 널을 치환을 해줄 필요가 있겠죠. 나는 널로 리턴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셀의 값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 유지가 됐으면 좋겠어 라고 한다면 이때는 더하기 연산이니까 널을 0으로 치환하면 좋겠죠. 그러면 800 더하기 0이면 800이 나올 테니까요. 그래서 이런 NVL 같은 오라클의 널 치환 함수를 사용해서 커미션 값이 널이면 0으로 치환해라 라고 해서 이 두 개 연산을 하게 되면 아까 결과와는 다르게 이렇게 셀의 값이 유지가 된다라는 거죠. 네, 두 번째 널의 특성은 그룹 함수 연산에서는 널을 빼고 널이 아닌 값들끼리 연산 결과를 수행해서 리턴한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말하는 그룹 함수는 여러 개 행이 들어가서 하나로 요약되는 그런 요약형 함수를 얘기를 하고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수학 통계 관련된 함수 있죠. 총합, 평균, 최소, 최대 이런 것들 아니면 총 수를 리턴하는 카운트 이런 애들을 그룹 함수라고 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 스미스의 셀 플러스 커미션 하게 되면 널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산술 연산이니까 플러스.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셀의 총합 요 6개 행만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커미션 총합 이렇게 총합을 구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이들 중 최대 혹은 얘네들의 뭐 평균 이렇게 그룹을 묶어서 연산하는 걸 그룹 함수라고 하는데 이럴 때는 널이 있다 하더라도 널이 리턴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연산이 되는 그룹 함수는 무조건 널을 빼고 예를 들면 총합이다 그러면 얘네 3개만 총합을 구해서 리턴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기존에
그 산술연산 결과는 널이 포함되어 있으면 꼭 널이 리턴되는 것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널을 무시해서 있는 값들끼리의 연산을 수행한다. 자, 카운트는 또 널을 세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커미션을 세게 되면 3건이라고 나오겠죠. 셀을 세게 되면 6건이라고 나올 거고요. 근데 별표라고 하는 건 모든 컬럼을 보겠다는 얘기인데, 근데 모든 컬럼이 설사 널일지라도 카운트 별표는 무조건 전체 건수가 리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널과 상관없이 모든 행의 수가 리턴된다는 점 참고하시고, 자, 예제 볼까요? 그러면 EMP가 원래는 총 14건이에요. 그래서 카운트 별표는 무조건 총 행의 수가 나온다 그랬죠. 특히 웨어저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건수가 출력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EMP NO랑 셀의 결과가 전체 건수가 동일하다는 얘기는 여기에는 널이 없다는 얘기가 되겠고, 여기는 14건보다 작은 숫자가 나왔잖아요. 이 얘기는 총 10건이 널이란 얘기가 되겠죠. 즉 널이 아닌 건수는 4건에 불과했다라고 짐작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카운트는 역시 행의 수를 세는 건데, 즉 커미션 컬럼의 개수를 세는 건데, 어떤 컬럼이 들어가는지에 따라 리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죠. 왜냐하면 널을 포함하는지에 대한 여부가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나는 어떤 컬럼이 널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근데 나는 행의 수를 전체를 구해야 돼. 라고 한다면 사실상 가장 정확한 건 카운트 별표가 되겠죠. 자, 마찬가지 썸이나 민, 맥스 같은 경우도 또 오해하실 수 있는데 널이 리턴되는 게 아니고요. 산술 연산일 때만 뭐 널을 포함하는 컬럼과 다른 컬럼을 연산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같은 거 할 때나 널이 나오는 거고, 이렇게 집계 함수들은 원래 널을 무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썸의 결과도 널이 아니죠. 그 다음에 최소와 최대를 물을 때도 널이 아니죠. 그래서 얘네들 모두 널을 무시해서 연산을 한다라고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때는 평균 연산할 때예요. 그래서 커미션이 실제로 지금 4개만 정상치고 나머지 10개가 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AVG를 넣게 되면은 총 4건에 대한 평균을 계산해 주거든요. 근데 저는 때에 따라서 현재 커미션이 널이면 0이라고 취급을 하고 총 14명에 대한 전체 지원에 대한 커미션 평균이 궁금하다라는 연산을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옆에 보세요. 저희가 결국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총합과 그 다음에 총수를 나눈 개념인데 이 두 개 결과값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커미션이 주어진 자들끼리의 평균만 구할 거야 라고 한다면 앞에 있는 값을 수행해 주시면 되고요. 아니야, 나는 14명에 대해서, 왜? 카운트 별표는 14가 나오잖아요. 14명에 대해서 전체 직원의 평균을 구할 거야 라고 한다면 이렇게 수행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 널이라고 하는 것도 ERD의 표기법이 있습니다. 근데 I 표기법에서는 사실 널 허용 여부를 알 수가 없어요. 보시면 그냥 키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죠. 하지만 바커 표기법에서는 널을 허용하는 컬럼인 건지 널을 허용하지 않는 속성인 건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앞에 동그라미가 있다라고 한다면 널을 허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들어오지 않아도 된다라는 선택적 속성이 되겠죠. 그래서 널의 ERD 표기법은 I에서는 표현하지 않고 바커 표기법에서는 동그라미로 속성 앞에 표현한다라고 정리해 두시길 바랄게요. 네, 이번에는 식별자의 구분을 이제 대체 여부에 따라서 본질 식별자와 인조 식별자로 나눌 수 있다라고 예전에 식별자 정리할 때 본 적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본질 식별자는 사실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즉 업무에서 만들어진 식별자라고 얘기를 했고, 인조 식별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업무에는 필요가 없지만 뭐 관리 목적이라던가 아니면 데이터를 조금 더 편하게 인서트하기 좋게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식별자를 이제 우리가 인조 식별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주문과 주문 상세, 여기 주문 이력이죠. 주문 이력에 대한 엔터티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네, 그래놓고 주문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주문 번호와 고객 번호에서 주문이 들어오는 거고, 이 주문의 상세 내역 있잖아요. 이걸 이제 주문 상세 혹은 주문 이력이라고 하는 엔터티로 만들 건데, 거기에는 뭐 어떤 상품에 대해서 몇 개를 언제 주문했냐, 뭐 배송지는 어디냐라고 하는 이런 상세 정보가 담겨져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런 상황에서 주문 이력의 PK를 그러면 뭘로 설정할 필요가 있느냐, 이걸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주문 번호와 상품 번호로 설계를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주문 번호와 상품 번호를 PK로 하게 되면 같은 주문 번호에 상품 번호를 같은 값을 입력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PK니까 유일성을 만족해야 되므로. 그래서 하나의 주문 번호로 같은 상품의 주문 결과를 업무적으로 저장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생겨버려요. 근데 실질적으로 쇼핑하다 보면 동일한 장바구니에 제가 A라고 하는 상품을 5개 주문했는데 조금 뒤에 물론 이제 수량을 바꿀 수도 있지만 또다시 또 3개를 추가로 주문하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하나의 주문에 여러 개의 상품을 주문하는 게 불가하기 때문에 사실상 업무적으로 좀 쓰기에는 어려운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두 번째로 고려하는 건 이번에는 주문 번호랑 주문 순번이라고 하는 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각각의 주문마다 A라고 하는 상품을 첫 번째 담았고 B라고 하는 상품을 두 번째 담았다라고 하는 걸 구분하기 위해서 주문 순번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만들려고 하는 건데, 자, 이때 보시면 이런 케이스죠. 그래서 같은 주문 번호에 대해서 같은 상품이 담겼어요. 근데 각각 배송지가 다 달라. 예, 그래서 얘네들이 좀 담길 필요가 있는데 같은 주문 번호로 이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주문 순번이라고 하는 걸 따로 만든 거죠. 근데 주문 순번의 장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주문 순번이라고 하는 게 1번, 2번, 3번이 되려면 결국 같은 주문 번호에 같은 상품이 몇 개가 주문했는지를 반드시 파악해야 3개라고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또 업무적으로 처리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경우 이것도 시도해보고 저것도 시도해봤는데 어려운 경우 우리가 보통 인조식별자를 많이 고려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러면 각각의 주문에 대한 상세 내용들을 식별할 수 있는 주문 상세 번호를 만들자라고 하는 또 의견이 나올 수가 있겠죠. 이럴 경우는 사실상 업무의 흐름에는 필요가 없는데 주문 상세 번호를 얘네들을 구분하기 조금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니까 인조식별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주문 상세 번호라고 하는 거를 이제 만들게 되면은 아래 보시면 1번, 2번, 3번 각각의 주문이 구분된다 이거야. 그래서 같은 주문을 동시에 했는데도 똑같은 사과를 이렇게 같은 상품을 담을 수도 있는 이런 아까적 업무 처리, 아까 전에 안 됐었던 업무 처리가 되기는 하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실질적으로 이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은 완전히 똑같은 데이터였던 거죠. 근데 실수로 뭔가 어떤 개발 단계나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실수로 중복값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이거를 배제시킬 수 없다는 거죠. 왜냐면 주문 상세 번호만 PK니까 나머지는 중복이 허용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역시 이런 인조식별자는 사실상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편하긴 하지만. 그래서 인조식별자의 단점을 좀 정리를 하면은 중복 데이터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유니크 키 같은 것들을 달아서 중복에 대한 부분을 발생시키지 않게 바꿀 수도 있지만 사실상 식별자 자체가 각각의 행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서는 좀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사실 주문 상세 번호 가지고 저희가 막 조회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업무적으로 필요가 없는 건데 이거를 PK를 하게 되면 원래 PK를 만들면 인덱스가 생성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필요한 인덱스가 생성이 되게 되면 그만큼 저장 공간이 낭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장 공간 낭비보다 더 위험한 것은 원래 인덱스라고 하는 객체가 그 DML에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가 막 입력될수록 인덱스가 걸려져 있으면 그 데이터가 변경이 될 때마다 인덱스가 먼저 변경이 되고 데이터가 변경되는 구조다 보니까 그런 경우 인덱스가 쪼개진다라고 해서 인덱스 스플릿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상 인덱스는 조회를 위한 객체지 이런 DML 처리를 위한 객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불필요한 이런 인덱스를 만들게 되면 저장 공간 낭비뿐만 아니라 DML 시 성능 저하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조식별자를 만들 때는 이런 단점이 존재할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